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국립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역사교사. 단순히 수학여행을 인솔해 한국을 찾았다가 삶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을 겪게 된 건데요. 출발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전부라 믿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첨단 기술과 질서 정연한 도시,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 현장까지. 결정적인 전환점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찾아왔습니다. 교과서 어디에도 없던 기록, 일본군이 남긴 문서, 그리고 또래 학생들이 독립을 위해 싸우다 사라진 흔적들. 교사와 학생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진실과 마주한 시간이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당당하게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보여줄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날 세계가 찾고 있는 건 단순한 교과서 지식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배우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한국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케우치 아야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죠. 매일 반복되는 수업과 회의,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하면서 큰 변화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던 일상이 무너진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에 들어와 교사들을 불러 모으더니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3학년 수학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교무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사카나 교토 같은 국내 역사 탐방지, 혹은 홋카이도처럼 비교적 무난한 관광지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왜 하필 지금일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예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소식을 들은 순간 교실은 혼란에 휩싸였어요. 특히 정치인 아버지를 둔 레이카는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왜 꼭 한국이어야 하죠? 일본에도 좋은 곳 많은데요. 솔직히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레이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곤란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을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레이카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야. 안전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다른 아이들은 아예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교실 한쪽에 앉아있던 유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기는 해.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본 적 없으니까. 그 말은 다른 학생들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유이를 바라봤고 그 아이가 제 마음속 의문을 그대로 대신 말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수학여행 안내문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듣자 얼굴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아야, 너도 같이 가는 거냐? 한국은 위험하다. 음식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조심해라. 어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 한편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위치인데 정작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며칠 뒤 학교에서는 긴급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체육관 안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단상에 선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문화교류의 일환입니다. 국제적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한 학부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왜 꼭 한국입니까?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겁니까? 다른 학부모들도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 일본에도 역사 공부할 곳은 많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반일 감정이 심하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요? 그 순간 저는 체육관 뒤편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앞에 나서야 할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저 역시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한국은 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레이카의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치인답게 차분한 톤으로 말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교장 선생님,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신 겁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설명회는 결국 큰 선거 없이 끝났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는 계속되었지만 나카무라 교장은 예약과 계약이 이미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일정을 바꿀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수학여행은 예정대로 한국으로 진행된다고 공식 발표되었어요. 체육관을 나서는 길에 몇몇 학부모들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다케우치 선생님, 당신도 동행하신다면서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주세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답답한 감정이 계속 맴돌았어요. 교사인 제가 이렇게 불안한데 아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나라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피곤에 찌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역사교사로서 지금까지 교과서에 실린 내용만 가르쳐왔던 저였어요. 일본사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피상적인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이가 제게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아직은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머지않아 저와 아이들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히 아이들의 견문을 넓혀주는 수학여행이 아니라 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계기가 될 줄은 말이죠.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졌다는 발표가 있은 후 학교 분위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술렁거렸고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어요. 저는 교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대화가 생생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레이카, 너네 부모님도 반대하지? 당연하지. 아빠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하셨어. 레이카는 자랑하듯 말했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유이는 교과서를 덮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해. 한국이 어떤지 직접 본 적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갈라짐이 생기고 있었던 거죠. 교사로서 이 미묘한 균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이 밀려왔어요. 며칠 뒤 결국 학교 측은 학부모들을 불러 긴급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체육관에는 수십 명의 부모들이 모였고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은 단상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번 수학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기회입니다. 국제적 이해를 넓히는 교육적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설명이 끝나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합니까? 다른 나라면 몰라도 한국은 위험합니다.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반일 감정이 심하다는데 아이들을 거기로 보낸다고요? 체육관 안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뒤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눈이 마주친 학부모가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케우치 선생님, 당신도 아이들과 같이 가시죠?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도 걱정이 큽니다. 저는 차마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과 정작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특히 레이카의 아버지가 발언할 때는 체육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치인다운 차분한 톤이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신 겁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교사로서의 제 위치가 얼마나 애매한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은 있지만 정작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에도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모여 항해 현수막을 걸기도 했어요. 그 옆을 지나던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정말 가야 하는 걸까? 괜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가르쳐온 역사는 진실의 전부일까? 밤이 되면 고민은 더욱 깊어졌어요. 책상 위에 놓인 수학여행 안내문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믿지 마라. 어머니가 덧붙인 말도 생생했어요. 음식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여전히 꿈틀거렸습니다. 수학여행 출발을 며칠 앞두고 교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아이들끼리도 미묘하게 갈라진 분위기가 더 뚜렷해졌어요. 유이와 다른 몇몇 아이들은 호기심을 드러냈지만 레이카는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너희 혹시 친한파 아니야? 왜 한국을 두둔하는 거야? 그 말에 교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교탁 앞에서 교사의 권위를 지켜야 했지만 순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갈등을 말리는 제 목소리는 허공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갈 뿐이었거든요. 레이카야, 친구들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모두 함께 가는 거니까 서로 도와야 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레이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유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의 긴장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이가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한국은 진짜 어떤 나라인가요? 저는 케이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몰래 본 적 있는데 그런 거 말하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던진 질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었으니까요. 유이야,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편견 없이 바라보자. 하지만 그 대답조차 확신에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도 편견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나는 왜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는 걸까? 아이들과 함께 직접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걸까? 짧은 문장을 반복했으면서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출발을 이틀 앞둔 밤,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이 제게 개별적으로 연락했습니다. 다케우치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주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학교는 일정을 고수했고 아이들도 결국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국으로 떠날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지막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교사로서 중립을 지키자.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지만 그 다짐 뒤로 작은 떨림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학교 정문에 모인 아이들은 말수가 적었어요. 평소라면 들뜬 목소리로 웃고 떠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부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아이들의 눈빛에도 불안이 묻어났어요. 저 역시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교사로서 태어난 척했지만 속마음은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버스가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레이카는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유이는 작은 목소리로만 대답했어요. 저는 좌석에 앉아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과연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비행기는 이륙했고 2시간 반의 비행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창가에 앉은 학생들이 아래를 가리키며 웅성거렸어요. 곧 도착한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의 심장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서울의 전경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깔끔한 도로와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이어진 주거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말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잖아.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풀며 주변을 둘러보는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첫 번째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 안내 로봇이 서 있었고 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것도 유창한 일본어로 말이었습니다. 순간 레이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곧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지만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사로서 담담하게 행동해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또 다른 광경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넓고 세련된 공간,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전광판에 표기된 일본어 안내.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일본 공항보다 더 깔끔한데? 맞아, 로봇이 일본어로 말한 거 진짜 신기했어. 저는 아이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가르쳐온 세계가 과연 전부였을까?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첫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 주변 건물들도 현대적이었어요. 아이들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랐어. 저는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알지 못했던 걸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려왔던 건 아닐까?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인 박현서 씨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한국 여행을 안내해드릴 박현서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지만 몇몇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박현서 씨의 일본어 실력이 생각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 때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불안만 가득하던 표정 속에서 작은 호기심과 기대가 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레이카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친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안 돼.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 유이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들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를 느꼈습니다. 방 배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식당에 갔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 요리와 현대적인 요리가 함께 준비된 뷔페였는데 생각보다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 음식은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겠죠. 저 역시 순간 망설였지만 교사로서 먼저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직접 먹어보자.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 등을 조금씩 담아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아이들도 하나둘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밤이 되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강을 따라 이어지고 고층 건물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 앞에 서서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그런 나라일까? 아니,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가 아닐까? 제 안의 혼란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이 풍경은 제 마음속 오래된 편견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도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마주친 유이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내일은 어디로 가요? 정말 궁금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큰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모인 아이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과 낯설미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공항에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조금은 호기심이 섞인 눈빛도 보였어요.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이끌어야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도 한국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버스는 곧 경복궁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 사이에 우뚝 자리 잡은 고궁의 모습은 이질적이면서도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놀란 듯 탄성을 흘렸어요. 저게 진짜 궁궐이에요? 빌딩들 사이에 저런 게 있다니 신기하다.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속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단지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도시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제 눈에 선명히 들어왔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가자 박현서 가이드가 유창한 일본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현서 씨는 젊고 활기찬 사람이었고 설명 하나하나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여기는 조선시대 정치의 중심지였던 경복궁입니다. 많은 건물이 일제강점기에 파괴되었다가 복원되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일부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레이카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저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궁궐의 웅장한 기둥과 섬세한 단청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온 걸까? 역사는 단순한 연표와 사건의 나열이 아니었는데 점심은 전통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로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가 차례로 놓였고 향긋한 냄새가 가득 퍼졌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특히 레이카는 미간을 찌푸리며 맵다던데 못 먹겠어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첫 입을 뗀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레이카도 모르게 젓가락을 다시 움직였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레이카가 작게 말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음식이 아이들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불고기를 맛보며 놀랐어요. 일본 음식과는 다른 깊은 맛이 느껴졌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유이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 집에서도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오후에는 인사동과 북촌한 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옆에는 현대적인 카페와 갤러리가 나란히 있었어요. 저는 그 조화로움이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한 도자기 공방에 들어갔을 때 나이 지긋한 공방 주인이 일본어로 우리에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아이들이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현서 씨가 통역을 해주기 전에 이미 모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일본어였거든요. 공방 주인은 젊은 시절 도쿄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청화백자 제작 과정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작은 도자기 브로치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 레이카가 그것을 손에 쥐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혼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비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공방 주인이 차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서로 배울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와주니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적대감보다는 따뜻함을 먼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끝의 전통 찻집에서는 오미자차와 수정과가 나왔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낯선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찻집 주인 역시 일본어로 환영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아이들의 얼굴에 긴장이 풀린 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단지 과거의 기억에 갇힌 나라가 아니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였다. 유이가 찻집에서 나오며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해요. 왜 우리가 무서워했던 거죠?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왜였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해가 저물 무렵 아이들과 함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전통 기와 지붕이, 다른 한쪽에는 빛나는 유리 빌딩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어요. 그 두 풍경이 한 화면에 담기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오래된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 안에서 레이카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교사로서 이 정도면 학생들 교육에 의미가 있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저녁을 먹을 때 아이들의 대화 소리가 전날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불안과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감탄이 더 많이 들렸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는 거야? 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며 적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이들도 나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셋째 날 아침,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전날 밤 호텔방에 앉아 일정표를 확인했을 때부터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교과서에서 짧게나마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긴장한 듯 조용히 버스에 올랐어요.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차창 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어요. 나는 교사인데 이곳에서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 형무소 입구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고 붉은 벽돌 건물들은 우리를 압도하듯 서 있었어요. 박현서 가이드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특히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뚜렷하게 읽혔습니다. 레이카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전시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감방 안에는 당시 학생들의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교복 차림의 소년과 소녀들, 그들이 남긴 짧은 편지들이 유리 안에 보존되어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같은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유관순 열사의 사진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박현서 씨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유관순 열사는 17세의 여학생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곳에서 고문을 당했고 결국 19세의 나이로 옥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어요. 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랑 같은 나이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눈에는 유관순 열사의 또렷한 눈빛이 살아있는 듯 보였고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만약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 소녀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고문실을 지날 때 아이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고문 도구와 재현 모형은 차마 눈을 마주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한 학생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아이는 이를 악문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강한 태도를 보이던 레이카도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참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서 전시실에 들어섰을 때 충격은 더 커졌어요. 일본군이 작성한 실제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모두 일본어로 적혀 있어 우리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인 학생 시위대 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안에는 학생들을 본보기로 삼아 가혹하게 처벌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침묵했고 레이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런 건 우리 교과서에 없는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주어야 했지만 제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도 처음 보는 기록이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다른 전시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 사진 속 학생들 우리보다 어린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에게 제가 무엇을 가르쳐 왔는지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추모관에 들어갔습니다. 벽 가득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름 앞에서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이가 제 옆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사로서 큰 충격을 받고 있었던 거죠. 특히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같은 나이의 소녀가 그런 희생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제 삶을 뒤흔든 순간임을 실감했어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것은 반쪽짜리 역사였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빠져있던 진실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레이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었나 봐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가르쳐온 게 반쪽짜리였구나라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글자를 꾹꾹 눌러 적었어요. 오늘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것은 내가 알던 역사와 달랐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이제 나는 더 많이 알고 싶다. 펜을 내려놓았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피어올랐어요. 교사로서 진실을 외면한 채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불빛들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에 담긴 아픔과 희망이 동시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교사로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온 뒤 우리 모두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호텔 식당에서도 조용히 식사만 했고 평소처럼 떠드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 또한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문서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사로서 당당히 서야 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다음 날 일정은 서울 시내 관광이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우리는 잠시 자유시간을 얻었고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근처에 서점이 있다고 해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빛에서 그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결국 몇몇 아이들과 함께 한국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역사 코너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한눈에 일본어 번역본 역사책을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서대문 형무소와 3.1운동 관련 사진이 실려 있었고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책을 펼쳐들었고 거기에는 우리가 전날 본 자료들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진, 증언, 일본군 문서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이가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리가 본 것과 똑같아. 그런데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 다른 학생이 손가락을 떨며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학생들을 본보기로 삼아 가혹하게 처벌하라. 아이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저는 순간 책을 덮고 싶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걸 막고 싶었죠.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레이카까지 다가와 책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과서에 왜 안 나와 있죠?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괜히 문제를 키우면 안 된다는 목소리. 그 갈등 속에서 저는 결국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이런 건 여행 중에 다룰 주제가 아니야. 학교로 돌아가서 정리하자. 그러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제 대답이 그들의 호기심을 꺾지 못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뒤 아이들은 몰래 모여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방 한쪽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지금까지 반쪽짜리만 배운 거 아냐? 역사를 가린 게 누굴까?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방 안의 공기는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들어가서 제지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교사로서 해야 할 일과 제 양심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잠시 뒤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큰 반발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피하고 싶었던 건 학생들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어요. 그동안 교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 방에 홀로 앉았을 때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과연 교사 자격이 있는 걸까? 아이들보다 더 진실을 두려워하는 건 나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하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밤은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몰래 모여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그 방에 들어가 책을 치울 용기가 없었어요. 문 앞에 서 있다가도 발걸음을 돌렸고 침대에 앉아도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결국 잠은 오지 않았고 새벽까지 뒤척이며 제 자신을 자책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어요. 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은 진짜였죠? 일본군 문서도 있었으니까 거짓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교사로서 무언가 답을 해야 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레이카가 놀랍게도 대화를 이어갔어요. 난 지금까지 아버지가 말한 것만 믿었어. 그런데 직접 보고 나니까 혼란스러워. 내가 틀린 걸까? 레이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평소 강하게 반한 감정을 드러내던 레이카가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속삭였어요. 나도 비슷한 생각이야.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걸 여기 와서 알게 될 줄이야. 그 순간 저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교사인 제가 오히려 아이들보다 더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거든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해가 지며 서울의 야경이 물 위에 반사되어 눈부신 장관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경치에 감탄하다가 어느새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또다시 역사였어요.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걸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유이가 곧장 반응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느낀 걸 글로 쓰고 사진도 함께 정리하면 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 답을 찾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겁을 내고 있는 걸까? 교과서와 제도가 가려온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건 나뿐인가? 눈앞에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저에게 답을 요구하는 듯 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아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레이카조차 참여하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리끼리라도 기록을 남기자.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본 건 사실이잖아. 그 말은 버스 안을 울리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교사로서 아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열정이 저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한강 야경 속에서 학생들의 웃음을 바라보며 저는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각성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비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교사라면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보다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 결심을 일기장에 적는 순간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한밤의 고요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수학여행은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유이가 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제 저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 아이들은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노트를 열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느낀 점을 기록했고 사진을 공유하며 서로의 글을 읽어주었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이 여행을 반대하던 아이들, 두려움과 편견에 가득 차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레이카가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사실 어제 한국어 공부 앱을 깔았어요. 다시 오고 싶어졌거든요. 저는 놀라며 레이카를 바라봤습니다. 출발 전 누구보다 한국을 비난하던 레이카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고 스스로 결심한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참 용기 있는 선택이구나. 일본 귀국 후 학생들이 만든 한국 여행 기록 프로젝트가 빠르게 완성되었습니다. 15명의 학생이 참여해 여행 중 겪은 경험과 깨달음을 글과 사진, 영상으로 정리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반 안에서 공유하려 했지만 다른 반 아이들까지 흥미를 보이며 읽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학교 게시판의 일부가 공개되자 더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우리 생각이 바뀌었어. 한국에 대해 다시 보고 싶어. 다른 반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학생들의 변화를 본 저는 이제 이 변화를 더 넓히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역사 수업 시간에 유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한국에서 본 것에 대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순간 교실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빛을 마주하며 결심했어요. 그래. 우리가 직접 보고 배운 것을 나누자. 교과서에 없는 사실이라도 우리가 확인한 진실이라면 함께 이야기해야겠지.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번졌어요. 저는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교사로서의 제 길을 새롭게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과 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 한국사 관련 보조 수업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회의실은 술렁이었고 교장과 일부 교사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본 제가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케우치 선생님,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한 교사가 우려를 표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보셨습니다.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말이에요. 교사로서 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교장과 일부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변화를 본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시범적으로 보조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서서히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국제 교류 동아리는 한국 학생들과의 펜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문화축제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곁에서 지켜보며 작은 도움을 줄 뿐이었어요. 제 안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사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온라인 강의도 수강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차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단어를 외우며 발음을 따라 읽었어요. 저 자신이 변해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 방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역사책을 보셨어요. 잠시 아무 말 없이 책장을 넘기던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야, 너 정말 이걸 공부할 생각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아버지. 역사를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속해라. 언제나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겠다고. 진실은 하나의 목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니까.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저는 아버지께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실을 가르치지 못한 교사는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없다. 한국 여행은 아이들만의 성장기가 아니라 나의 각성이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나와 아이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